안녕하세요. 절대급투비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시장 얘기부터 좀 해보겠어요. 자, 주식시장이 급반등했어요. 반등했어요. 자, 다행이죠. 자, 반등한 이유는 미국의 반도체 주식들이 급등했어요. 특히 TSMC의 주가가 급등했는데 제가 급락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스닥은 괜찮다. 그죠? 나스닥은 차트가 살아있다. 나스닥은 견조한 조정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나스닥은 반도체 주식이 호기를 받고 있다. 지금 반도체 주식이. 자, 미국이란 나라는 유동성이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뭔가 하이테크놀로지가 나오면은 그걸 계기로 주식이 급등하는 나라예요. 이게 무슨 우리나라 같이 지정학적 위기가 자원다든지 그런 어떤 허들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근데 지금 말 그대로 AI가 그냥 뭐라 할까요? 완전히 그 구시대의 어떤 그 하드웨어를 다 교체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나온 그 갤럭시 폰도 그렇고, 이제 AI 핸드폰이에요. 이제 옛날 핸드폰 쓰지도 못해. 이제 올해 나오는 핸드폰도 그런데 내년, 내후년 나오는 핸드폰은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겠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AI로 이번 앞으로 한 2, 3년 안에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든 AI에 대한 어떤 투자를 통해서 어떤 큰 부자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몇 년이죠? 2017년도, 16년도 그때 코인이 날렸잖아요. 코인으로 부자가 나왔듯이 자, 이번에는 AI로 부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그런 열기가 연말에 삼성전자의 기대를 다 모았는데 삼성전자가 79,800원 찍고 8만원에서 200원 빠진 거 찍고 그때도 외국인이 개인들이 팔았다고. 근데 거기서부터 77,000원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 이거 삼성전자 이거 꼭 지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 삼성전자와 똑같은 레벨의 회사가 TSMC라고. 그럼 TSMC가 잘 가면 우리 삼성전자도 더 가는 거고 하이닉스도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TSMC의 올해 매출이 20%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AMD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죠? 자, 이런 호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주식이 그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또 개인 기관들이 다 팔더라고. 그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주식시장은 그렇게 올렸다 내렸다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가는 거예요. 시장이 가는 거야. 근데 큰 어떤 대세의 줄기를 바라봐야 되는데 떨어질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이 다툼해하고 올라올 때는 본전 생각해서 그냥 익절이나 손절매하고. 그죠? 그러면 안 된다. 믿고 가는 거다. 믿고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조금 먹었다고 팔자 고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맨날 손절매하면 맨날 이는 거고. 그죠?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반도체가 어떤 그 호기를 맞았다. 호기를. 자,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 어떻게든 들고 있는 주식은 잘 버티셔가지고 그냥 어쨌든 제가 보기엔 이 가격이 들고 있으면 손해는 안 볼 것 같아. 그죠? 이 반도체 주식들 많이 떨어졌잖아요. 한번 기회를 잡으시길 바래요. 이 좋은 찬스인 것 같아요. 오늘도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한 590만 주 그렇게 샀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최근 거래에서 제일 많이 산 것 같아요. 삼성전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그냥 물량 쓸어 가는 것 같아. 이거 자꾸 삼성전자만 제가 얘기하는 건데 그건 아니에요. 다른 반도체 주식도 있고 좋은 주식들 많으니까 반도체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올해는 어떤 재테크보다는
이 반도체에서 뭔가 효보가 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생활 주변에서 지금 AI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뭐 사람이 잘리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챗GPT 나와서 뭐 무슨 뭐 또 그 뭐 다른 그 프로그램들 나와서 그걸 실전에서 또 활용도 하고 엄청난 응용이 일어나고 있다. 산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진정한 4차 혁명이 저는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확신을 안 가지면 그 변동성이 흔들려서 다 그냥 던지고 나오는 거야. 그죠? 자, 올해 대세는 반도체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TSMC 대만 업체죠. 올해 매출이 작년에 비해 20% 이상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급등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주식이 반등이 나왔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주식이 폭락할 때는 찬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부동산 얘기로 또 들어가야 돼요. 자, 이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전세대출 DSR 제도를 다시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DSR 제도를 전세 대출 받는데 적용하겠다. 자, 이거 예전에 꺼냈다가 전세 사는 사람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냥 도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꺼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집값으로 올리는 거는 전세 대출이 올리는 거거든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전세 사기꾼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 것도 전세 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전세 대출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젊은이들도 다 직장 가지고 있으면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또 그 입지가 좋은 데는 집이 모자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손은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손을 봤나 한번 보시죠. 알맹이가 있는지. 자,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던 건데 2021년 당시 금융당국이 검토했다가 실수요자들의 반발로 철회한 지 3년 만에 다시 얘기를 꺼냈다. 이제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그리고 갭 투자 그동안 또 부동산 규제를 또 많이 풀었기 때문에 또 갭 투자가 어느 시기에 극성을 부릴 수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 규제 완화를 정부는 할 계획이 있거든요. 이거 지방은 지금 더 규제 안 하면 그냥 폭삭 망하게 생겼어. 분양도 안 되고, 그죠? 분양도 안 되고, 기존에 벌렸던 사업은 시공도 못 하고, 취득세, 중과세 완화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완화하기 전에 어떤 그 갭 투기에 대한 차단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런 카드를 꺼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추가 규제 완화도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위험 수준에 도달한 가계부채, 그죠? 뭐 우리나라 GDP의 뭐 몇 프로라더라? 뭐 180%인가요? 80%인가? 그죠?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 OECD 국가 중에 1위, 그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자, 그리고 갭 투자를 이용한 투기 세력을 막겠다는 의도로 당긴 것으로 이런 대책을 내놨다라는 거죠. 자, 이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전세 대출을 받는데 이자를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사는데 주거의 질을 낮추질 않아요. 그죠? 예전에는 내가 버는 돈에 이자 300만 원 벌어서 이자 100만 원 내는 걸 얼마나 아까워했어요. 근데 100만 원을 내서라도 살더라고. 요즘 뭐 월세도 100만 원, 150만 원 사는 사람 많아요. 자, 그건 뭐예요? 주거의 질을 낮추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렇죠. 이건 당연한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이 주거이기 때문에 현대 요즘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금 요즘 세상에 굉장히 아파트 생활이 익숙한 우리로서는 주거의 질을 낮추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전세로 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브레이크가 없는 거야. 전세 대출은. 자, 이 DSR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1년 총 소득 중에서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의 비율. 그죠? 이렇게. 자, 예를 들어 DSR 40%는 1년에 1억 원을 벌을 때 1년간 내는 상환액,
그러니까 뭐 상환액이라는 게 원금과 이자가 있겠죠. 4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버는 소득만큼만 대출 받아라. 근데 그 1년간 내는 금액이 4천만 원이다. 이거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야. 여러분, 5억, 한 5억을 융자 받으면 얼마일까요? 25, 한 250만 원이면 1년에 2,500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DSR 40%도 별 의미가 없어. 전세 무주택자 입장에서 내가 5억짜리 집을 대출 받을 때도 이자로 그냥 한 2천에서 2,500만 원만 내면 돼. 2천에서 2,500만 원 내면 된다고. 자, 이게 문제는 뭐냐면 1년에 2천에서 2,500만 원 내려고 하면 이게 소득이 좀 돼야죠. 그죠? 소득이 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전세자금 대출 받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자, 지난해 국내 총 생산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0%를 넘었어요. 아까 180%는 잘못된 거고 100%를 넘었어요. 자, 그래서 OECD 회원국 중 10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자, 이걸 줄여야 되는 게 뭐냐면 대외 신용도라는 게 있잖아. 그죠? 대외 신용도라는 게. 자, 그동안은 전세는 주택 구입 전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DSR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가계부채를 조절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여러분, 최근에 한번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그죠? 굉장히 은행들이 까다로워졌어요. 전세 사기 사건도 일어났고 뭐 그런 분위기도 있고 굉장히 까다로워졌는데 이제 DSR을 적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전세 금액이 급격하게 조정이 될 가능성이 많아.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전세가 많아지겠죠. 그죠? 왜냐면 주거의 질을 낮추지는 않을 테니까. 그죠? 주거의 질을 낮추지는 않을 테니까 결국은 월세를 더 내는 거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대출을 조금 받고 월세 살아라. 반전세, 반월세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지금. 포인트는. 월세 살아라. 어쩔 수 없어요. 자, 이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 반월세 뭐 그렇게 살아버리면 이 갭 투자를 못 하잖아. 그죠? 투기꾼들이 갭 투자를 못 하잖아. 그죠? 그런 긍정적인 점이 있고 정부가 노리는 바도 그런 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DSR을 전세 대출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갭 투자를 이용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주목받았다. 자, 그런데 전세에 DSR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게 사실 반발이 만만치 않거든요. 말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돈이 많은 사람은 월급이 많은 사람은 많이 받을 수 있어. 그죠? 많이 받을 수 있어. 근데 월급이 적은 사람은 대출 금액이 작아. 그죠? 작아. 그러면 이제 많이 받지 못하니까 그 돈 가지고 전세를 못 구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반월세 전세로 가야 되는 거야. 반전세. 이제 반전세가 많아진다는 얘기야. 자, 이런 그 전세 사기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 지방 가서 막 그 소형 아파트 뭐 그 갭 저기 한 뭐 전세가율 뭐 90%, 95% 그런 집들 많이 이 투기 세력들이 사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지금 전세 사기가 또 벌어지고 있어. 내가 보기에. 그리고 앞으로도 또 벌어질 거고. 그런 거에 대한 미연의 방지책을 만들어야 되죠. 그죠? 만들어야 돼. 만약에 여러분 이번과 같이 이런 빌라왕, 그죠? 이런 전세 사기꾼들이 또 한 번 일어나서 또 한 뭐 10,000명, 20,000명 막 그렇게 피해를 본다고 해봐. 여러분 그러면 그 정권은 유지가 안 돼. 그죠? 그 정권은 유지가 안 된다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 젊은 아이들이 젊은이들한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잖아. 물론 이게 뭐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상. 그죠?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온 거니까 정치인들이 다 잘못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이 대책을 세운 거예요. 이 DSR 규제를 전세 대출에 집어넣어서 월세를 좀 월세 전환을 해보자라는 취지 같아요. 자, 근데 다만 금융당국은 이 전세대출 DSR 적용에 두 가지 조건을 붙였어요. 자, 하나는 유주택자의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죠? 유주택자의 전세대출에 DSR 규제한다. 또 하나는 전세대출의 이자 상한분에 대해서만 DSR 규제한다.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원금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전세대출 받아서 원금까지 내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유주택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유주택자만. 자, 이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DSR을 규제를 도입하겠다라는 의지인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유주택자에게만 DSR을 규제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반쪽짜리 대책밖에 안 돼. 무주택자들에게도 전세대출 DSR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야. 그죠? 왜냐면 무주택자들에게 DSR을 규제해서 전세대출에 DSR을 규제해서 전세금 폭등을 막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겠다라는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지. 만약에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에 DSR을 규제하면 반발이 심하겠죠. 그죠? 월급이 작은 사람은 어떡하란 얘기냐 이거지. 그죠? 그런 사람들의 반발 때문에 이제 한꺼번에 도입은 안 하겠죠. 한꺼번에 도입은 안 하고 유주택자에게 그나마 유주택자들이 자기 집은 다 전세 주고 자기는 또 전세 사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남는 돈 가지고 갭 투자를 하더라. 그죠? 갭 투자 하더라 라는 거죠. 자, 대책은 반쪽짜리예요.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